오늘 다뤄볼 주제, 바로 SWE 푸르네인데요. 이게 뭐냐면 AI 코딩 비서를 한 단계 더 똑똑하고 또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에요. AI가 코드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진짜 이해하게 만드는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혹시 개발자이신 분들 계신가요? 그럼 이런 상황 진짜 공감하실 텐데요. 수십만 줄, 아니 수백만 줄짜리 코드, 난생 처음 보낸 거대한 프로젝트에 똑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버그를 하나 잡아야 한대요. 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하고 AI가 딱 갈립니다. 우리 같은 전문가는 어때요? 아, 이 버그는 결제 로직 쪽일 거야 하고 목표를 딱 정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부분만 쏙쏙 골라서 봅니다. 관련 없는 건 그냥 휙휙 넘기죠. 근데 지금 AI는 어떠냐?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모든 걸 다 처리하려고 덤비다가 결국에는 세부 사항에 파묻혀서 길을 잃고 마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가 직면한 첫 번째, 그리고 아주 큰 문제예요. 바로 코딩 과부하. 무작정 모든 걸 다 읽으려다 보니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정보가 많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 현상을 진짜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데요. 바로 컨텍스트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AI 앞에 거대한 정보의 벽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특히 쓸데없는 코드 정보에 그냥 파묻혀버려서 정작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죠. 정보 과부하에 걸린 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충격적인데요. AI가 일하는 시간을 뜯어봤더니 세상에 전체 시간의 76.1%를 그냥 코드를 읽는 데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뭔가 실행하고 고치는 시간은 다 합쳐도 25%가 안 돼요. 이건 뭐랄까, 소설책에서 범인만 찾으면 되는데 그냥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독만 하고 있는 꼴이죠.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럼 이 엄청난 비효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연구진들은 해답을 멀리서 찾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 전문가들에게서 그 영감을 얻었죠. 도대체 우리는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인간은요, 코드를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어요. 대신에 목표 지향적인 선택적 집중,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보는 훑어보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당장 풀어야 할 문제랑 관련 있는 부분만 딱 보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인간의 놀라운 선택과 집중 능력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기술,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SWA 푸르너입니다. 이름 그대로 AI를 위해서 불필요한 정보는 가지치기, 푸른해주는 아주 똑똑한 스마트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정의를 내려보자면요. SWE 푸르너는 일종의 자기 적응형 프레임워크예요. AI한테 인간 프로그래머처럼 이봐, 지금 이 작업에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훑어봐 하고 가르치는 거죠. 쓸데없는 정보는 다 가지치기해서 쳐내버리는 겁니다. 이 정말 대단한 연구는요. 상하이 교통대학교와 우리에게 틱톡으로 잘 알려진 바이트댄스의 더우인 그룹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와 산업계가 손을 잡고 만들어낸 멋진 결과물인 거죠. 자, 그럼 이 똑똑한 필터 SWS 프로너가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코드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걸까요? 그 핵심 작동 원리를 한번 단계별로 뜯어보겠습니다. 스웨이 프로너의 위치를 보면요. 거대한 코드 저장소하고 실제로 일을 하는 메인 AI 사이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일종의 미들웨어인 셈이죠. 비유하자면 진짜 성능 좋은 정수기 필터 같은 거예요. AI가 마시기 전에 온갖 불순물이 섞인 방대한 원본 코드를 한번 싹 걸러서 정말 깨끗하고 핵심적인 정보만 남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필터링 과정은 아주 간단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메인 AI가 먼저 신호를 줘요. 나 지금 오류 처리하는 부분 찾고 있어. 이렇게 목표 힌트를 던져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신경 스키머라고 불리는 아주 가볍고 빠른 보조 AI가 이 힌트를 받아서 코드의 모든 줄을 쫙 훑으면서 관련 점수를 매깁니다. 이 줄은 90점, 저 줄은 10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그러니까 제일 관련 있는 코드들만 싹 모아서 자, 이것만 봐 하고 메인 AI에게 깨끗하게 정제된 컨텍스트를 넘겨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인간의 방식을 흉내낸 스마트 필터, 아이디어는 정말 기가 막히는데 그래서 성능은 어땠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결과 정말 놀랍습니다. 가장 먼저 돈 문제입니다. 비용이 확 줄었어요. 우리가 AI를 쓸 때마다 내는 돈이 이 토큰 사용량에 비례하거든요. 근데 SWE 프로너를 썼더니 이 토큰 사용량을 무려 23%에서 최대 54%까지 줄여버린 겁니다. AI 사용 요금이 거의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엄청나죠? 심지어 특정 작업, 예를 들면 코드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는 이런 일에서는요, 정보량을 무려 14.8배나 압축했습니다. 거의 15배죠. 책 15권을 읽어야 할 걸 단 한 권으로 줄여준 셈인데 성능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중간에 필터가 하나 더 끼면 당연히 느려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그 추가되는 시간이 얼마냐면요. 100m초 미만. 그러니까 0.1초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눈 한번 깜박하는 사이에 다 끝나는 거죠. 사실상 속도 저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다른 기술들은 토큰을 줄이면 성공률도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SWE 프루너는 정반대예요. 토큰 사용량은 제일 적게 썼는데 작업 성공률은 오히려 64%로 제일 높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쓸데없는 정보, 그러니까 노이즈를 싹 걷어내주니까 AI가 진짜 중요한 신호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적게 읽고도 더 똑똑하게 일하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결국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쩌면 미래의 AI 경쟁력은 단순히 얼마나 더 많은 데이터를 때려넣고 얼마나 더 큰 모델을 만드느냐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보다 무엇을 무시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 바로 그 선택의 기술에 달려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웨 프루너는 인간의 훑어보기라는 직관을 기계에게 성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계에게 가르쳐야 할 다음 인간의 직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I 비서 클로드에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단순한 대화 상대를 넘어서 클로드가 진짜 내 일을 대신해주는 일꾼이 될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AI가 우리 질문에 답변해주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우리 일을 직접 수행해주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엔세로픽이 클로드를 더 이상 채팅창 안에만 가둬두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일하는 환경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동료를 만들겠다는 거죠. 바로 얼마 전이죠. 엔스로픽이 정말 획기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클로드가 이제 다른 회사들이 만든 앱, 그러니까 외부 앱들을 직접 채팅창 안에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이게 AI를 쓰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큰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앱들부터 쓸 수 있게 된 걸까요? 라인업을 보면 정말 익십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팀 협업 툴인 슬랙, 디자인 툴인 캔바나 피그마, 클라우드 저장소인 박스 같은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업무용 툴들이 쫙 깔렸다는 거죠. 이제 클로드한테 이런 앱들을 가지고 일을 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엔스로픽은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직접 들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한 AI의 두뇌랑 전문 앱들이 가진 편리한 화면이 만났을 때 진짜 시너지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쓸 때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빠르고 강력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한 게 생기죠. 그래서 이거 누가 어떻게 쓰는 건데? 하는 아주 실용적인 질문들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 멋진 기능을 과연 누가 쓸 수 있느냐? 안타깝게도 지금은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프로나 맥스, 팀, 엔터프라이즈 같은 유료 요금제를 쓰는 분들한테만 제공되는 프리미엄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엔스로픽이 갑자기 이런 걸 짠 하고 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지금 AI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경쟁, 말 그대로 AI 군비 경쟁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가장 큰 경쟁자인 오픈AI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오픈AI가 앱 시스템을 조금 더 일찍 내놓긴 했지만 방향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두 회사 모두 MCP라는 똑같은 기술 표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스마트폰인데 충전기는 똑같은 걸 쓰는 것과 비슷하죠. 개발자 입장에선 훨씬 편해지는 겁니다. 아마 MCP, 이게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AI랑 외부 앱이 서로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공용 언어 또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규칙 덕분에 개발자들이 훨씬 쉽고 안전하게 자기 앱을 AI랑 연결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이 앱 연동은요, 훨씬 더 큰 그림을 위한 그냥 첫 단추에 불과해요. 엔스로픽이 진짜로 만들고 싶은 건 바로 AI 동료거든요. 그리고 그 큰 그림의 중심에 바로 클로드 코워크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개별 앱 기능들은 결국 이 코워크와는 더 거대하고 강력한 시스템의 일부, 그러니까 부품이 될 예정입니다. 코워크는 그냥 챗봇이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의미의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서 이 프로젝트 좀 맡아서 처리해줘 하면 자기가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여러 앱을 넘나들면서 실행까지 하는 그런 진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래의 코워크는요, 먼저 박스에 들어가서 최신 영업 데이터를 싹 긁어옵니다. 그리고 그걸 분석해서 중요한 트렌드를 찾아내죠. 그걸 바탕으로 피그마에 있는 마케팅 자료를 알아서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슬랙의 팀원들한테 자료 업데이트했습니다 하고 보고까지 하는 거죠. 이 모든 걸 사람이 아니라 AI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와, 정말 편리하겠죠? 근데 이렇게 강력한 힘에는 당연히 큰 책임이 따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해봐야 해요. 바로 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AI가 내 대신 회사 일을 다 해준다면 과연 어디까지 믿고 맡겨야 할까요? 우리 회사 기밀 정보나 재무자료까지 AI가 다 들여다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이건 그냥 저희가 하는 걱정이 아니에요. 이 기능을 만든 엔스로픽 스스로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민감한 정보 접근 권한을 줄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모든 파일에 접근하게 하는 대신 AI가 작업할 전용 폴더를 따로 만들어주는 걸 고려하라고 조언하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와 신기하다에서 그칠 게 아니라 우리 회사 그리고 나 자신은 과연 스스로 생각하고 일하는 AI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AI가 스스로 도구를 쓴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바로 에이전틱 AI라고 하는데요. 정말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기술을 훈련시키려던 한 팀이 글쎄 거의 재앙에 가까운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기술 탐정이 되어서 이 AI 훈련 실패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AI한테 그냥 단순한 작업 하나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 스스로 계획하고 필요한 연장을 꺼내 쓰고 또 그 결과로부터 배우는 만능 수리공으로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사 계획입니다. 위대한 꿈에서 시작해서 미스테리한 실패를 맞닥뜨리고 엉뚱한 용의자를 쫓다가 마침내 진짜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건의 주인공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GPT-OS라는 아주 강력한 오픈소스 모델입니다. 이 친구한테 에이전트 능력을 제대로 가르쳐서 차세대 AI 시스템의 핵심으로 만들려는 아주 야심찬 임무가 주어진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사건 현장으로 가보시죠.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GPT-OS 훈련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좀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신호였어요. 자, 이게 문제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왼쪽이 원래 기대했던 거고요. 오른쪽이 현실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보상은 뭐 오르기는커녕 제자리 걸음이고요. 훈련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보여주는 이 그레디언트 놈이라는 수치는 보시다시피 그냥 통제 불능 수준으로 폭발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훈련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증거물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다른 안정적인 모델은 얌전한데 GPT-OS만 그레디언트 놈이 미친 듯이 치솟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버그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어딘가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고장났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자,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보통 형사들이 그렇듯이 우리도 가장 유력해 보이는 용의자부터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모델의 아주 복잡한 내부 구조, 그 아키텍처 안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본 거죠. 이 수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기본 규칙이 하나 있어요. 온 폴리시 PPO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무조건 최신 교과서로만 공부해라 라는 규칙 같은 겁니다. 중요도 비율이 정확히 1이어야 한다는 건 AI가 방금 자기가 한 행동을 보고 바로 배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옛날 버전의 행동을 보고 배우면 훈련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바로 GPT-OS만의 특별한 구조인 전문가 혼합, MOE 아키텍처였어요. 이 구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계산 차이가 생겨서 그 중요도 비율이 1에서 살짝 벗어나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거다 싶었죠. 딱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팀이 부랴부랴 이 문제를 고쳤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레디언트는 여전히 폭발했고 보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첫 용의자는 범인이 아니었던 거죠. 이건 일종의 레드 헤링, 즉 수사를 교란하기 위한 회방꾼이었을 뿐 진짜 미스터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레카를 외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사팀은 문제가 어떤 부품 하나가 아니라 모델을 가르치는 방식과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사이에 아주 근본적인 불일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모델이 실제로 서비스될 때는 안정성을 위해서 어텐션 싱크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쓰는데 정작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이 기능이 아예 빠져 있었던 거예요. 비유하자면 물에서 써야 할 수영 기술을 계속 땅 위에서만 가르친 셈이니 모델 입장에서는 완전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요. 도대체 이 어텐션 싱크라는 게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자면요. AI를 위한 안식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보가 너무 많을 때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딱히 집중할 거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 있어 하고 알려주는 일종의 가상 공간인 셈이죠. 이게 없으면 AI는 갈 곳을 잃고 아무데나 억지로 집중하려다가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작은 장치 하나가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핵심 열쇠였던 거죠. 자, 그럼 범인을 알았으니 해결해야죠. 근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기존에 쓰던 도구가 어텐션 싱크를 지원 안 한다는 걸 확인했고요. 다행히 다른 곳에서 관련 코드의 일부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 즉 AI가 이걸 통해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역전파 코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맨 땅에서부터 직접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버그 수정이 아니라 새로운 핵심 부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수준의 대단한 엔지니어링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극적이죠? 수정 전과 수정 후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어텐션 싱크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보상 그래프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길고 긴 사건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훨씬 더 복잡한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에이전트 작업에서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수정하고 나니 폭주하던 그레디언트는 완전히 안정됐고 실제 정확도도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이걸로 어텐션 싱크가 진범이었다는 게 완벽하게 증명된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죠? 보너스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델이 알고 보니 엄청난 메모리 괴물이었다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드러났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180GB. 이게 버그 때문에 모델이 쓰려고 했던 메모리 양입니다. 근데 당시 GPU가 가진 메모리가 140GB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메모리를 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이 메모리 폭발 사건의 범인도 결국엔 모의 아키텍처의 비효율적인 구현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을 한꺼번에 메모리에 올리려고 하니까 터져버린 거죠. 해결책은 아주 똑똑했습니다. 한 번에 다 처리하는 대신 전문가들을 한 명씩 차례대로 불러서 일을 시키도록 코드를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메모리 사용량이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기술적인 디테일들을 깊게 파고들어 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한편의 기술 탐정극이 AI 세계 전체에 던지는 더 큰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얻어낸 핵심적인 성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루기 까다로운 모에이 모델의 강화학습을 안정시켰고요. 둘째, 훈련의 성패를 갈랐던 어텐션 싱크 지원을 구현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메모리 효율성까지 잡아냈죠. 이 하나하나가 오픈소스 AI의 능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결국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AI의 진짜 발전이라는 건 그냥 번쩍이는 아이디어나 화려한 이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끈질기고 집요하고 치열한 엔지니어링 과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건은 멋지게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숨겨진 버그들이 차세대 AI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 데이터, 이거 정말 길들여야 할 거대한 야수 같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AI가 이 녀석을 길들이는 걸 도와준다면요. 자, 오늘 바로 그 이야기, AI가 데이터 준비라는 과정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뜬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0에서 30%.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이게 말이죠. 매년 전 세계 기업들이 데이터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날려버리는 수익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엄청난 손실이 나는 걸까요? 그 원인은요, 사실 우리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데이터 준비라는 아주 결정적인 병목 현상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값비싼 문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일까 파고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품질 문제입니다. 데이터에 오류가 있거나 형식이 막 뒤죽박죽인 거죠. 두 번째는 통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여기저기 따로 노니까 하나로 합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맥락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데이터인지 설명이 없으니까 그냥 숫자 덩어리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판에 완전히 뒤집을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이 나타난 거죠. 자, 보세요. 예전 방식이랑 새로운 방식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예전엔 사람이 직접 다 해야 했다면 이젠 AI가 알아서 해주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귀찮은 일을 대신해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AI는 데이터의 속뜻까지 파악하고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양한 데이터를 아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건 데이터 처리 방식에 있어서 거의 혁명적인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AI한테 데이터 전문가는 직함을 주는 거예요. 이 AI 전문가가 스스로 계획을 짜고 일을 실행하고 심지어 이 결과 괜찮나 하고 반성까지 하는 그런 자율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사람 전문가처럼요. 좋습니다. 그럼 이 똑똑한 AI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 세 가지 핵심 업무를 한번 살펴볼까요? 결국 LMM이 풀려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의 3대 난제, 바로 품질, 고립, 그리고 맥락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잡는 게 데이터 준비의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업무가 뭐냐면요. 첫째, 데이터 정제. 말 그대로 데이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오류 잡고 형식 맞추고. 둘째, 데이터 통합. 여기저기 흩어진 데이터 퍼즐 조각들을 착착 맞춰서 큰 그림을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강입니다. 이건 데이터에 주석을 달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풍부하고 쓸모있게 만드는 과정이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한 것 같고 LLM이 실제로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들을 해내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가장 먼저 데이터 정제, LLM은 이걸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데이터 형식을 맞추는 방법만 해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직접 시키는
프롬프트 기반 방식. 그냥 야, 날짜 형식 이걸로 싹 다 바꿔줘 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훨씬 더 똑똑한 에이전트 기반 방식인데요. 이건 AI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필요한 연장을 직접 찾아와서 문제가 뭔지 스스로 진단하고 고치기까지 하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인 셈이죠. 좋아요. 그럼 정제는 그렇다 치고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지저분한 데이터들을 하나로 합치는 건 또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 쓰이는데요. 마치 전문가 팀이 협업하는 것 같아요. 다중 모델 협업이라는 건데 뭐냐면요. 예를 들어 좀 주니어급 AI가 이거랑 저거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하고 후보를 쫙 뽑아와요. 그럼 더 똑똑한 시니어급 AI가 그걸 보고 이게 정답이네?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식이죠. 어때요? 훨씬 효율적이고 정확하겠죠? 근데 이 분야가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명령으로 시키는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외부 도구를 쓰는 에이전트가 나오고 내년엔 여러 AI가 협업하는 모델, 그 후엔 아예 테이블 너머까지 추론하는 수준으로 발전한대요. 이건 뭐 눈 깜빡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그야말로 미래가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거죠. 자,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뭔지 현실적인 과제들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꽤 있어요. 일단 비용 문제. LLM을 제대로 쓰려면 아직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 즉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고요. 또 AI가 가끔 헛소리를 하는 거, 바로 그 환각 현상도 여전히 골칫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막 앞으로 달려가는데 이게 진짜 좋은 건가? 하고 제대로 평가할 기준이 아직 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관련 연구에서도 딱 짚어서 말해요.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AI 에이전트를 실제로 적용하는 건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영역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좀 남았다는 거죠. 이 분야가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데이터의 오류를 고치는 시대를 지나서 데이터의 의미를 추론하고 진짜로 이해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AI가 이 골치 아픈 데이터 문제를 정말로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더 크고 위대한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될까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